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31탄입니다. 그동안 세뇌 탈출은 이제 북핵 문제를 다룰 때, 뭐, 충실하게 이렇게 해설은 한 편이지만 어떤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어느 한쪽으로 내놓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맞으면은 대박이고요. 틀리면은 저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놈. 이때까지는 세뇌 탈출은 예를 들어서 6월 12일 회담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릴 가능성도 있고 안 열릴 가능성도 있다. 또 그다음에 CBID 수용을 해서 예방전쟁 없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예방전쟁이라는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전면적인 폭력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 둘 중에 어느 길도 갈 수 있다. 아직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명의 순간에 다가옴에 따라서 무엇인가 말씀을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재인이 방미하기 전에 문재인 부도났다라는 세뇌 탈출 프로그램에서 당신은 이제 운전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미국 어깃장 놓거나 혹은 감히 미국 하는 거에 올라타가지고 자꾸 연출하려 그러지 말고 그냥 부도 선언하고 미국에 100% 협조하는 게 여러 사람 덜 피곤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새 뭐 그렇게 많이 안 나대네요. 상황이 엄중한 걸 아는 건지, 미국으로부터 뭐 보도에 하면 2번이나 경고를 맞아서 그런 건지 안 나대니까 이제 그림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혹은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그런 행보나 혹은 발언을 좀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의 주역인 김영철이랑 만나서 쎄쎄쎄하고 뭐 오랫동안 뭐 80분 90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림 연출 자체가 우리한테는 야, 미국이 너무 쉽게 북한 저 대량학살 전체주의 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너무 쉽게 뒤가 물러터져서 물러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상당히 좀 위험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한 시각에서 치우쳐서 저의 관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잠깐 보시죠. 이 트럼프가 이제 처음에 이 북미 회담 꺼냈을 때 이걸 영국의 BBC였던가 거기서 세기의 도박, 그러니까 The Gamble of the Century라고 표현을 했던 걸로 알아요. 이 세기의 도박이 이제 지금 엊그제부터 김영철 만난 다음부터 챕터 2로 넘어간 거예요. 챕터 1 때는 간단해요. 회담을 통해서 CBID 수용하고 빗장 열래, 아니면 맞아 죽을래.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확했다고요. 그러니까 CBID 결단을 할래, 아니면 예방전쟁 당할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건 한편으로는 경제 봉쇄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군사 포위입니다. F-22, F-35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 내지 전폭기, 그 다음에 B-1B, B-2와 같은 스텔스 기능이 있는 최첨단 폭격기, 그 다음에 이제 항모전단, 그리고 강습전단. 강습전단은 항모랑 거의 비슷해요. 모함이 보이는 거는. 근데 항모랑 다르는 건 뭐냐면 활주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기밖에 못 떠요. 활주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부분의 공간이 활주로가 그냥 활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비행기가 뜰 때는 와이어로 감아갖고 고속으로 슝 보내줘야 되고요. 비행기가 내릴 때는 발목에 와이어가 딱 잡혀갖고 쪼르륵 하고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갑판 아래의 시설이 보통 시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항모가 아니라 강습전단에서는 모함이 수직 이착륙기밖에 못 뜨고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지막지한 무기가 쟁여지죠. 강습전단, 이것도 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땅에서 쏘는, 그러니까 이 토마호크가 이게 한 1000km인가 뭐 2000km인가 가요. 이 순항 미사일이. 그러니까 일본 뭐 예를 들면 어디 큐슈 같은 데서 혹은 일본 관동
이런 데서 쏘면 그냥 평양 아무데나 북한 아무데나 간다고요. 지상에서 쏘는 토마호크,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쏘는 토마호크, 구축함에서 쏘는 토마호크, 이 순항 미사일이요. 이거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소형 지중 폭발 수소 폭탄, 그러니까 이 B61-12 요거죠.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동아시아에 이렇게 집중돼 있었죠. 집중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닌 상황인데 그 중에서 그동안 설명을 좀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부산 앞바다에 미주리함이 떴을 거예요. 미주리 잠수함인데 미주리 잠수함이 그 잠수함의 이름이 미주리호죠.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급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이에요. 근데 오하이오급 핵잠이 4대가 있는데 얘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핵잠수함은 핵으로 추진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안 잡히죠. 진짜로 살벌한 게 뭐냐면 이 핵잠에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들어있어요. 그게 오하이오급이 22개의 SLBM 발사 튜브가 있다고요. 22개의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오하이오급은. 그런데 이 오하이오급은 무슨 짓을 했냐, 미국이. SLBM 발사 튜브를 개조를 해서 SLBM은 이렇게 두껍고 크거든요, 하나가. 근데 토마호크는 작단 말이에요, 구경이. 그러니까 이 튜브를 개조해서 튜브 하나당 7개가 이 토마호크가 장전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 튜브가 22개 곱하기 7개니까 한 대가 154발을 쏘죠. 토마호크를 잠수함에서. 물속에서. 그런데 이게 4대예요. 그러니까 616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주리가 이제 부산 앞에 떴죠. 그거 기항을 하네 못하네 시비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대만 떴지만 다른 오하이오급 잠수함 3대도 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만 616발이에요. 한마디로 거의 순간적으로 이 북한의 군사력을 마비시키고 주요 타겟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시무시한 군사 자산, 군사력이 한반도 일대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짓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기엔 혹은 열혈 자유민주 시민들이 보기엔 트럼프가 갑자기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부드러워졌냐 이거지. 김영철 한번 만나고. 그러니까 이 가장 곤혹스러운 건 모든 도덕적 제스처가 다 뭉개져 버렸거든요. 도덕적 우위를 나타내는 제스처가. 레이간이 소련이나 동구권을 다룰 때, 공산주의 체제를 다룰 때 특징이 뭐냐면요. 도덕적 우위를 계속 강조했다고요. 소련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거든요. Axis of Evil. 그게 레이간이 제일 처음 사용한 단어입니다. Axis of Evil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번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핵만 내려오면 대량 학살 체제도 오케이고 그거 운전시켜줘도 오케이고 거의 이게 DJ 제자급 같은 그런 느낌을 줬다고요. 우리들한테는. 그 다음에 모든 거 다 논의했다. 종전도 얘긴 나왔지. 이런 뜻이거든요. 특별히 깊게 논의했다는 건 아니고, we discussed. 그러니까 얘긴 나왔지. 김영철하고. 그 다음에 김정일, 이건 프로세스의 시작이고, 김정일한테 천천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주겠다. 저만 해도 이제 틀린 게 뭐였냐면, 이번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이 문턱이 굉장히 높을 거다. 이 정도 군사력으로 조여놨으니까 그날 CBID 항복문서 받든지 아니면은 군사작전 들어가는 그런 명분을 쌓든지 둘 중 하나 결판 날 거다. 이렇게 제가 세뇌 탈출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잘못된 말이었죠. 결국 예측 잘못한 거죠. 트럼프가 이건 프로세스의 시작이고 그날 아무것도 사인 안 할 건데 김정은이한테 조금 김정은인데 김정일로 돼 있네. 이건 고치고 시작해야죠.
김정은한테 천천히 생각해 볼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12 회담의 문턱이 아주 갑자기 엄청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언론 중에서도 미국 언론들도 아니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았는데 왜 트럼프가 갑자기 저렇게 부드러워졌냐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아니 그러면 이 항모전단 F-22, F-35, B-1B, B-2 그 다음에 오하이오급 잠수함 거기에 실린 600발의 토마호크 그 다음에 스마트 지중폭발 소형 수소폭탄 그러니까 B-61-12 뭐 이런 게 모두 결국 이 정도 얻어내기 위한 무대용 소품에 지나지 않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존 볼턴 그 다음에 마이클 폼페오 이게 다 맹장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CIA에서 가장 그 독사 같은 그 공작 전문가 지나 하스팔 CIA 신임국장 그 다음에 이번에 주한 미대사 오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 방금 전에 물러난 해리 해리스 그 다음에 유엔에서 아주 북한을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여전사 니키 헤일리 아니 이런 사람들은 그럼 다 이때까지 결국 요 정도 얻어내기 위한 단역 배우였냐 아니 지금 트럼프 뭐 하는 짓이냐 저 바보 아니냐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과연 우리가 트럼프 바보일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뭐라 그럴까요? 빠뜨린 퍼즐 조각이죠. 여기는 이제 퍼즐은 아닙니다만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 이렇게 보면 그냥 조약돌 찍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 여기 위에 여기에 이제 오른쪽 위에 사람 얼굴 하나 눈매 하나 눈까지 이마 약간 하고 눈이 있는 사람 얼굴 하나 숨어 있죠. 또 여기도 사람 얼굴 하나 숨어 있거든요. 이렇게 군데군데 사람 얼굴들이 숨어 있어요. 이 그림에 한 대여섯 군데.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겉으로 그냥 신문에 보도되고 알려진 것과 다른 어떤 문맥, 다른 요소가 여기 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트럼프 바보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발상을 한번 전환해 보자. 북한 지배 집단이 하나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북한을 최소한 4개 층위, 지배 집단은 2개 층위로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지배 집단이 백두혈족,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쓰더라고요. 제가 백두혈통 그랬더니 그건 안 좋다. 그럼 혈족, 백두혈족. 자기들이 뭐 백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백두혈족. 그 다음에 범털 돈주. 이거는 최상위 권력층이에요. 사실은 최상의 권력층이 뒷배를 봐주고 앞에서 돈주를 뛰게 하는 거예요. 그 범털 돈주들이 심지어 지금 평양에 있는 고층 빌딩들도 이게 돈주들이 짓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 예산이 아니라 범털 돈주들이. 예를 들면 낮은 선봉에서 요새도 그게 그렇게 큰 비즈니스인지 모르는데 그 일본산 그러니까 닛산 같은 거요. 그 미쓰비시 닛산 같은 일본제 중고 자동차 수입 수출업이 무지하게 번성했거든요. 이거 이제 조청년 쪽에서 일제 중고 자동차를 사갖고 낮은 선봉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겠죠. 그럼 낮은 선봉에서 그거 대충 다시 좀 때 좀 빼고 색깔 좀 근사하게 칠하고 거기 뭐 인건비 싸니까 약간 나사 좀 다시 조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중국으로 실어 나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비싼 돈으로.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일반 장마당 중심으로 해서 생필품 중심으로 해서 뛰는 돈주들하고는 달라요. 진짜 큰 비즈니스는 범털 돈주들은 무역이랑 관계되어 있다고요. 이게 얘들이. 이 범털 돈주들이 있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 뒤로 딱 까면 바로 뭐 무시무시한 당 고위 관료, 뭐 비밀경찰, 뭐 저기 당 조직지도부 고위층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일꾼 돈주가 있죠. 일꾼 돈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전에 탈북한
사람이랑 하나 얘기를 해보니까 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물차 차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화물차를 사요. 돈을 모아서 썩음썩음한 걸. 그러면 이제 개인이 화물차를 소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제 명목상으로는 돈을 한 달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화물차의 차적을 그러니까 농장, 집단 농장이나 공장 앞으로 다는 거예요. 그 차적을 달면서 자기도 거기 집단 농장이나 공장에 일하는 걸로 달아놔요. 무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집단 농장이나 공장의 직원이고 공식적으로는 그 화물차는 집단 농장이나 공장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돈 내서 산 자기 차예요. 그래 그걸 몰고 다니면서 화물 운송업을 한다고요. 사람도 태우고 화물도 태우고. 그런데 이러다 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당에서 무슨 교화 학습이 있다, 당 무슨 집회가 있다 이러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당을 탈당을 하죠. 근데 공산당이나 노동당은요 탈당을 마음대로 못 해요. 깡패 조직이랑 비슷해요. 야 조직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아예 탈당 원서를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를 찾아가요. 뇌물을 줘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지금 극심한 노이로제와 무슨 그런 정신적 장애, 무슨 뭐 우울증 뭐 이런 거를 앓고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렵다. 간신히 하는 정도다. 직장이나 간신히 다닐 수 있는 정도다. 뭐 이런 식의 심신미약 진단서를 받는 거예요. 가짜로. 그래서 그거를 노동당에 갖다 내고 노동당을 탈당을 해요. 이게 사회주의 체제 무너질 때, 공산주의 체제 무너질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이 생계를 돌봐주지 못하니까 다 지가 뛰어서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뛰어서 먹고 살려니까 당에서 무슨 교화 학습이 열리고 무슨 행사 열리고 뭐 저녁마다 모이고 무슨 이러면은 그 시간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 들여가지고 의사한테 가짜 진단서 받아서 그걸 명분 삼아서 제가 도저히 지금 사람 꼴이 사람이 아니어갖고 당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이제 탈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북한에 만연했다는 거거든요. 노동당 탈당 증상이. 이게 일꾼 돈주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말하자면 일선의 자영업자들이라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층 민초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돈주들이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하냐면 요새 북한에서 도시의 사거리 모퉁이 집을 사요. 막 집을 옮겨요. 뒷돈 질러서. 왜 옮기냐? 언젠가 개혁개방 된다 이거예요. 그럼 사거리 모퉁이 집은 저건 상가 들어온다 이거 빌딩 들어오고 개혁개방 됐을 때 결국 내가 땅의 이용권을 내가 정식으로 불함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럼 연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고권이. 그러니까 지금 집을 옮겨놓는 거예요. 당에 돈 집어주고 이 행정기구에 돈 집어줘 갖고 나중에 연고권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를 써요. 이쪽 사람들도 엄청 써요. 살아나려고. 이거 안 썼다가 굶어 죽은 거예요. 300만 명이 배급이 언제 오나 왜 오늘은 안 오지 하다가 팩 죽는 거예요. 90년대 중후반에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300만이. 그 다음부터는 장마당이 2002년경에 완전히 인정을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렇게 야생동물화되는 거예요. 야생인민이에요. 야생인민. 그래서 눈이 이렇게 불이 나게 머리를 쓰고 쫓아다닌다고요. 심지어는 저는 어느 경우도 봤냐면 가족대표 탈북도 봤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인데 이게 남노당계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오지 쪽, 그러니까 함경북도의 회령 뭐 이런 데에 국경지대로 추방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아버님의 유지를 받아서 이제 그 중에 딸을 하나 탈북을 시켰어요. 그 딸이 와서 여기서 한 5, 6년 고생해서 서울 시내 괜찮은 지역에 지금 돈으로 치면 6, 7억 넘어 나가는 그런 아파트까지 사고 자리가 안정이 됐어요. 그 딸이.
그러니까 자기 형제자매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차례로 한 집에서 하나나 한 집 건너 하나씩 또 대표 탈북을 또 시켜요. 제가 만난 거는 여기 와서 먼저 자리 잡은 그 딸의 조카 딸을 만났어요. 나이가 제가 만났을 때가 2012년, 13년이나 21세쯤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학생, 당신은 탈북하고 나서 뭐가 제일 많이 느꼈어?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알았대.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거기는 경건한 종교체제잖아. 김일성을 받드는. 그 신앙생활 한 사람 아니 일종의. 근데 한국에 와서 오히려 여기가 경건하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북한에서 뭐가 그렇게 썩었어?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남이 결정해 주길 기다린다 이거예요. 거기 진로도 다 당이 결정하잖아요. 대학 가냐 못하냐도 다 국가가 결정하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책임 아래 일 저지르더라 이거요. 그래서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옛날에 위만 쳐다보고 사회나 국가 시스템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게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게 얼마나 썩은 상태로 살았나 이걸 반성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가. 그래서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건 집안 내력에 뭐가 있는 애다. 보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꼬치꼬치 물으니까 지금 어디서 먹고 자냐고 물으니까 고모 집에서 먹고 잔대. 고모 집은 무슨 동이냐 물으니까 서울에 괜찮은 주택가에 괜찮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더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가 고모 소유냐 그러니까 고모랑 고모부 소유래요. 그러면 너희 집안 내력이 그래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까 그때 이제 남로당 숙청 때 1950년대 말에 남로당 숙청 때 거기로 간 남로당계 지식층의 자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눈이 떠 있는 거죠. 그 집안에서. 자, 그런데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분위기는 조금 말씀드렸고 평양 상류층의 생활을 가면 전부 외국제예요. 이거 공산체제 무너질 때 이 증상 나거든요. 이건 뭐 청렴하다 청렴하지 않다를 떠나서 가장 청렴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뜨거운 공산주의자, 가장 청렴하고 가장 모범적인 주체사상 그 신봉자도 기본이 어느 지위에 되면 전부 왜곡제를 써요. 그러니까 무너질 때 되면 이 증상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이게 우리가 자, 이 최대 압박을 가하면 이 네 개 계층이 분리됐을 거다 이거예요. 입장이 다 달라요, 네 개 계층이. 이 백두 혈족은 보면 자, 이게 이제 아마 90년대쯤에 카터가 가서 90년대 초에 그 김일성 만났을 때예요. 백두 혈족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 유일사상 사교체제 그대로 지배하는 가업 지키려다가 밑에 놈들한테 배신으로 죽든가 예방전쟁으로 죽거든요. CVID 받아들이고 개혁개방하면 밑에 놈들이 배신해서 자기 잡아 죽일 것 같고 그거 안 하겠다고 개기다가는 예방전쟁으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일설에 의하면은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이 그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이 정주영 손잡고서 나 여기 이제 다 그냥 다 개혁 개방하고 나 망명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1994년에 죽었죠, 김일성이 아마. 1994년 할아버지의 꿈을 김정은은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이거 가업 지키려다가 이쪽으로 가도 죽고 저쪽으로 가도 죽는 거 아니냐. 범털 돈주 최상의 권력층은 어떻겠어요? 이때까지 모든 반인류 범죄는 전부 백두혈 쪽에 다 뒤집어 씌울 수 있잖아요.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개혁 개방한 상태에서 면죄부 받아가지고 신분 세탁하면 새로운 세상의 최상층, 최상류층으로 변신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지금 백두혈 쪽의 가업, 다시 말해서 김일성 유일사상 사교 체제에 그걸 유지하는 거에 몰빵했다가는 예방전쟁 당해서 몰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범털 돈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백두열 쪽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개혁개방된 세상에서 신분 세탁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조금 이따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평양의 그 최상류층이라는 거는 그 장난 아니에요.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니고요. 살벌해요. 아까도 아니 조총련에서 보내주는 그 일제 중고 자동차에서 그냥 1년에 수천 대 그냥 해서 중국으로 넘기는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하니까 당연히 뭐 여기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이제 통이 크겠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죠, 뭐 사실. 그리고 일꾼 돈주는 어떤 유형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화물 트럭 하나 다 썩어가는 화물 트럭 만들어서 하나 마련해서 이걸로 화물도 날러 사람도 날러 작업시간 축소되고 뺏길까봐 노동당은 탈당하고 의사한테 뇌물 줘가지고 가짜 진단서 맡아서 심신미약으로 해서 노동당 탈당하고 아침부터 밤늦게 가지고 새빠지게 돌아다니면서 돈 벌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처자식. 이런 일꾼 돈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개혁개방으로 가면 우리 잘 산다라고 생각하죠. 최종승자는 나다라고 생각하지. 나는 지금 비록 커넥션이 없고 백이 없어서 큰 게임 못 뛰지만 개혁개방 가서 제대로 된 좀 공정한 룰이 잡히면 내가 쟤들보다 못할 게 뭐냐. 평양의 최상류층보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범털 돈주보다 내가 못할 게 뭐냐. 당연하죠. 일반 민초는 어떻겠어요. 뭐 채소 몇 개 놓고 이게 평양 거리에 있는 그 뒷골목에 있는 장마당에 이 물건 보세요. 아니 돼지고기 한 10근도 못 놓고 팔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옥수수 한 20개 갖고 나와서 팔고 있고 물건 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와서 판다고요. 이거 갖고 간신히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혁개방되면 그냥 살 수 있는 거야. 숨을 쉬고 일반 민초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 최대 압박을 딱 가하게 되니까 그동안 이 4개 계층이 서로 입장이 갈라졌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을 특히 여기서 이제 범털 돈주 최상의 권력층이죠. 범털 돈주라는 건 범털 돈주와 백두혈 쪽이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걸 주목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범털 돈주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이요. 한 며칠 전에 재밌는 기사를 냈어요. 꼭 이거에 대한 기사는 아니에요. 기사 자체는 범털 돈주들의 평양의 범털 돈주들의 생활상을 그린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뭐 특별히 연출된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닛산 자동차 1년에 한 4만 대 다루는 애가 이렇게 못 먹겠어요? 먹고 남죠. 1년에 10,000대만 다뤄도 한 대당 중간 구전 3,000불 먹으면요. 10,000대 다르면 얼마 떨어져요? 3,000만 불 떨어져요. 360억. 당연히 이렇게 먹고 남죠. 1,000대 다르면 36억 떨어져요. 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이 아가씨 보세요. 이거 어디 무슨 서울에 무슨 유명한 무슨 식당에서 서빙한 아가씨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은 완전히 개돼지 같이 살고 그냥 움막에서 사는데 특히 평양 밖으로 나가면 얘들은 이렇다고요, 지금. 이 평양 거리에 학생들 이거 핸드폰 갖고 여학생들 노는 거 보세요. 뭘 들여다보고 있는지 몰라도 거기 물론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없겠죠. 트위터도 없을 거고. 예. 그러나 둘이서 이 휴대폰 갖고 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기사에다 써놨냐면 그게 한 3, 4일 된 기사예요. 돈주는 the closest thing North Korea has to a distant class. 돈주야말로 사회불만 세력의 가장 비슷한 존재다. They are savvy and worldly. 그러니까 그들은 빠릿빠릿하고 세속적이며 and certainly don't conform to the outside world's image of the brainwashed 김정은 fanatic.
김정은 광신도라는 이미지가 주는 그런 세뇌 상태에 있지 않다. They don't buy into the state's propaganda. 이 돈주들은 국가 선전에 속지 않는다. 국가 선전에 속지 않아야 오히려 국가의 화폐 개혁 정보, 뭐 기타 등등 이런 조치를 정보를 미리 빼내고 그거를 역이용해야 돈을 벌거든요. 계속 얘들은 이런 애들이라고요. 뒤는 특히 범털 돈준 뒤는 딱 까면 최고위 권력층이고요. 자, 이런 애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트럼프는 지금 트럼프 도박의 챕터 2는 이 백두혈족과 범털 돈주를 분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패키지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백두혈족한테는 야, 너 말이야. 너 거기서 지금 그 니네 가업 그 비즈니스 그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격 계속 끄집어 가려고 거기서 네가 핵 이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리면 너 개혁 개방을 원하는 네 부하들한테 죽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예방당해서 죽어 임마. 그러니까 빨리 또 좋은 말 할 때 나와. 나와서 나오면 우리가 너한테 면죄부 주고 너 망명 어레인지 해주고 너 저기 재산 웬만큼 챙기게 해줄게. 스위스 금고에 어디 있는 재산. 그럼 너는 국제적으로 떠도는 최상류층 되는 거야 임마. 아 거기다가 김정은 보잖아요. 그 틀거리가 괜찮아 갖고요. 대중광고 아이콘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스타일을 벤치마킹 해야 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평양 스타일 부르고요. 이게 세상이 웃겨 갖고요. 아 여기 보세요. 이 체게바라 이게 보통 흉측한 사람 아니거든요. 이거. 지가 생각하는 혁명 게임을 위해서 중미의 오지에 들어가서 ABC 글자도 못 읽는 농민을 선동해서 게릴라 만들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아주 위험한 인간이잖아요. 그 게바라가 지금은 상업주의의 아이콘이에요. 저거 딱 티에다가 박고 이런 머그컵에다가 딱 박아서 팔아먹잖아요. 이젠 게바라도 상품화되어 있는 세상이라고. 아 그렇다 김정은도 상품화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길 택하면. 아 그래가지고 뚱보는 아름다워, fat is beautiful 뭐 이런 거 하고서 막 춤추고 뭐 그다음에 엑스트라 라지 무슨 전문 그런 좀 비만이 고도 비만자를 위한 건강용품이나 무슨 티 같은 거 팔고 혹은 자기 브랜드 개발하고 자기 할아버지니까 거기에 김일성 마크도 새기고 3대 마크 다 새겨서 팔아도 누가 초상권 침해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인생 경로가 있다고요. 분명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 너 어떻게 그런 인생 경로 한번 살 생각 없어? 아마 이런 제안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 놓고 범털 돈주한테는 또 다른 제안을 하겠죠. 야, 너희는 어차피 너희는 저기 그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사교의 그 하수인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나쁜지 너희가 뭐 해봐야 얼마나 책임지겠냐. 너희 다 면죄부 주고 개혁개방 체제에서 신분 세탁 해줄게. 야, 북한이란 데서 너희만큼 잘 배운 놈들이 있냐? 일반 민중은 건강이 일단 나쁘잖아. 두 번째로 그 뭐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맨날 노역동원하고 되고 그래가지고 어디 초등학교 5, 6학년이 돼도 구구단도 제대로 못 읽고 너희처럼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너희처럼 어디 보고 배운 데도 없어. 결국 거기 개혁개방돼도 너희가 결국 주인이야 다시. 너희가 다시 상류층이야. 신분 세탁 해줄게. 그럼 너희 중에 그래도 좀 빠릿빠릿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신은 갑부될 거야. 이런 거를 암시를 줄 수 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트럼프가 했던 암시 중에 이런 거에 해당한 암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이건 제가 황당한 추정일 수도 있는데 분리해서 각각에게 백두혈족과 이 범털 돈주들 그러니까 최상위 권력층에게 각각 다른 패키지를 지금 제시하면서 꼬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만약에
트럼프의 도박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지금 트럼프의 도박 챕터 2가 대한민국 깡통좌파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정말 황당해질 겁니다. 대한민국 깡통좌파 다 친북이잖아요. 근데 친북이 친북한인가요? 아니요. 친백두열 쪽이거든요. 이 사람들 보면 그 행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백두열청이 쪽이 운영하는 김일성 사교 대량 학살 전체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을 거냐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북한 주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 종교의 교주, 메시아, 신이 없어진 거예요. 코미디가 돼버린 거예요. 그쪽 종교의 교주, 메시아, 신이 갑자기 무슨 무슨 초고도 비만을 위한 건강용품 팔러 나오고 무슨 상업 광고의 아이콘으로 나오고 강남 사나이가 아니라 그게 노래가 그런 거 싸이가 부른 것 같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무슨 평양 스타일 이런 노래 부르고 갑자기 유튜브 방송에 뜨고 무슨 세계적인 광고에 가끔씩 출연하고 심지어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마크까지 박은 상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이게. 그러면 이거 코미디거든. 그럼 멘붕 오는 거예요. 여기 깡통좌파.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어요. 이게 멘붕이 거기만 오냐? 저희도 와요. 저희도 황당 시츄에이션이라고 이게. 법률적으로는 everybody happy고 everybody 면제부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정신적인 평가 단죄는 어디 갔냐고요. 지난 70년 세월 동안 70년이 아니죠. 6.25 후에 60년 넘게 한 600만 이래저래 죽었거든요. 거의 킬링필드인데 킬링필드의 정치적 계승자가 면죄부를 받고 국제 떠돌이 최상류층이 되고 그게 팬시 스타가 돼? 황당한 거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 봐도. 코믹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마어마하게 근본적 도덕, 근본적 평가 기준의 해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요. 한국인의 정신은 완벽하게 썩어버려요. 지금부터 우리의 평가 기준, 우리의 관점을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상태가 이거 임계체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원칙과 도덕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이런 걸 주문한다고 해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문한다면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레이건이 1987년도 6월 12일, 딱 6월 12일입니다. 6월 12일 날 베를린에서 5만 명을 상대로, 베를린에서 연설을 했어요. 레이건의 베를린 방문을 반대하는 독일의 깡통좌파 집회가 5만 명짜리 집회가 열렸을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레이건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연설할 때요, 방탄 유리를 두 겹을 쳐놓고 연설을 했다니까요. 바깥에 한 겹 쳐놓고 안에 한 겹 쳐놓고 그 뒤에 숨어서 연설을 했어요. 이 연설이 명문이에요. 이 연설의 원래 이름은 Tear down this wall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벽을 허물으십시오. 베를린 장벽 앞에서 한 연설이니까 그 연설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거의 안 바꾸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말만 조금씩 바꾼 거예요. 그런 연설을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레이건의 베를린 연설과 같은 급의 연설을 그날 해주기를 저희는 원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때 레이건 연설을 본따서 만들면 우리는 변화와 개방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유와 안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유만이 세계 평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유 없는 안보도 없고 안보 없는 자유도 없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자유와 평화를 극적으로 진전시키기 원한다면 최상위 권력층이 구체적 행위로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당신 백성의 번영을 원한다면 바로 이곳 문명과 인류와 자유의 품으로 오십시오. 이 문을 여십시오. 가업을 뛰어넘어 문명과 인류의 투항 귀순하십시오. 저는 트럼프가 입으로 이런 연설을 하던 마음속에 이 연설을 담던 어느 경우든 간에 이 같은 문맥에서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 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의 지배층, 지배계급 그러면 지배집단을 하나로 보고 있는데 흔히 그게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이미 그동안의 최대 압박에 의해서 이미 백두혈족과 돈을 벌기 위해서 바깥에 범털 돈줄을 돌리고 있는 최상의 권력층이 갈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둘은 아까 살펴봤듯이 이해관계가 달라요. 백두혈족은 지금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잘못 끌다가는 CBI들을 받아도 죽고요. 그때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밑에 놈들은. 야, CBI들 받으려면 제대로 개혁개방 가야지. 근데 김일성 체제 갖고 제대로 개혁개방 가겠어? 저 걸림돌인데? 저거 확 날려버리고 우리가 직접 해야지. 명분도 좋잖아요. 손자라는 자가 할아버지의 또 아들이란 자가 아버지의 유훈을 어기고 국가를 농단했다니요. 국정농단. 이건 더 심하죠.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 농단이에요. 잡아 죽이고서 자기들이 권력 잡죠. 처음에는 강경 노선 표방했다가 보름 만에 확 돌아가고 미군 불러들이죠. 직접 딜치고. 그 길로 가도 죽고요. CBID 받는 길로 가도 죽고요. CBID 안 받고 개기다간 예방전쟁으로 죽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가업. 다시 말해 김일성 유일사상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자기를 배신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994년에 김일성이 했던 고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고요. 김일성이 그때 다 때려치고 망명할 생각했거든요. 또 거꾸로 이쪽 최상의 권력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김일성 체제만 없으면 유일사상 체제만 없으면 그냥 개혁개방하고 그 방향으로 나갔을 때 우린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어차피 북한은 여기는 우리 마당이야. 우리만큼 배운 놈들 없어. 우리만큼 경륜 있는 놈들 없어. 우리만큼 준비된 놈들 없어. 우리만큼 자본 갖고 놀아본 놈들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데 이 최상의 권력층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거 CBID 안 받고 개혁개방 안 하고서 백두혈통 사교체제에 충성 바쳐서 그거 계속 지키자고 깽깽거리다가는 몰살당하는 수 있어. 몰살당할 것 같아. 그렇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요. 둘이 입장이 달라요. 트럼프는 둘한테 각기 다른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이게. 지나 할퍼스나 코리아 미션 센터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몰라도 요새 이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미북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풀이 죽어 있죠. 그 점은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용하고 풀이 죽어서 그냥 미국의 적극적 협조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이나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